압생트 때문에 뭐 귀를 자르고 결국은 자살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 사실 아니죠. 저는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자살을 했다 이게 이제 정론으로 되어 있긴 한데, 사실은 고우가 고아들을 보살피고 있었고 그 고아들이 예술의 향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비노필의 최영선 대표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서울 오시니까 바쁘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파리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을 방문하는 거니까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또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네. 그러니까 가족들, 지인들, 또 비즈니스 때문에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실 텐데요. 네. 혼자서 식사하시는 경우도 많으신가요? 한국에서 혼자 식사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긴 해요. 그런데 이제 미팅 사이에 시간이 조금밖에 없을 때는 네. 혼자서 얼른 빨리 해결을 하기도 하지만 네. 파리에서는 혼자 많이 하죠. 네. 혼자 식사하시면 어때요? 저는 저만의 그 시간이 있어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스크린을 방에다 설치를 해놨는데 네. 넷플릭스를 딱 틀어놓고 네. 밥을 먹으면서 네. 와인을 마시고 영화 한 편이 끝날 때까지 네. 그 와인을 마시는 저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와. 네.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혼자 사는 가구가 많아졌죠.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21세기는 뭐 서구의 어떤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1인 가구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에 28.6%의 1인 가구가 있었는데, 그것도 대단한데. 그쵸? 네. 근데 2022년에 34.5%의 인구가 혼자 산다고 합니다. 전 지금 프랑스 얘기 듣나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옛날에는 프랑스가 그렇다고 네, 하잖아요. 분명히 그랬었어요. 네, 우리는 뭐 대학 가면서 아이들이 집을 떠난다? 아니 왜 집을 왜 떠나?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똑같아지는 그렇고 거죠. 워낙 혼자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죽하면 TV 프로그램에 혼자 사는 유명인이나 일반인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관찰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많은. 아니 제가 그런 와서 며칠 안 실정입니다. 됐지만 네. 식당을 돌아다니다 보니 혼술, 혼밥, 환영 뭐 이런 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혼술, 혼밥. 예. 뭐 영화도 혼자 가면 혼영이라고 하는데, 혹시 프랑스 텔레비전도 그런 프로가 있나요? 아니 사실 프랑스는 그게 벌써 몇십 년이 되다 보니 네. 이제는 그냥 일상일 뿐 그것을 강조하거나 어떤 새로운 트렌드로 보진 않아요. 다만 영화를 보거나 시리즈를 보거나 TV물을 보면 그런 것들이 그냥 일상으로 나와요. 혼자 사는 여자, 혼자 있는 남자, 혼자 사는 노인.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혼술, 혼밥 이렇게 얘기를 시작한 이유는 혼자서 마시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에드가 드가가 그린 압생트라는 그림인데요. 네. 이 그림은 보셨죠? 네, 이건 봤죠. 네, 오르스에 있으니까.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나나요? 좀 나른한 오후에 둘이 같이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있고, 맞아요. 특히 앞에 있는 술이 이제 이 그림의 제목이 압상트라서 우리가 압상트구나 하는 거지. 네. 요즘 현대로 보면 지금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마시는 아페리티브가 파스티스라는 게 있어요. 아, 보셨죠? 네, 그죠? 네, 네, 마셔봤어요. 바 같은 곳에 가면 네.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색깔의 탁한 하얀색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 네. 파스티스는 아니스를 썼기 때문에 혼탁한 색깔이 오는 거고, 압상트 역시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네. 압상트에는 굉장히 많은 그 허브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네. 아니스도 들어가는 네. 거죠. 자, 압생트 지금 우리가 드가의 그림만 보고 있는데, 사실 19세기와 20세기 초 예술가들과 작가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술이 압생트죠. 그 19세기 프랑스의 시인 샤를 보들레르는 압생트를 초록색 눈을 가진 독이라고 했고, 또 마찬가지 프랑스 시인인 폴 베를레는 압생트는 시인의 세 번째 눈이다. 와, 시인의 세 번째 눈이 무슨 의미일까요? 시인은 일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인데, 세 번째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압생트를 마시면 뭔가 평소에는 보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시인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 압생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그럴 외에도 수도 있고 환각을 보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술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나요? 약간의 아. 일루전? 네, 네. 그래서 이 압생트가 이제 오명이 컸죠. 뭐 오스카 와일드라든가 마넥, 피카소, 해밍웨이 또 무엇보다도 빈센트 반 고흐도 압생트를 상당히 많이 마시고 좋아했다. 그래서 압생트 때문에 뭐 귀를 자르고 결국은 자살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오명이 있다 보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는 1910년부터 2005년까지 금지를 했어요. 프랑스는 1915년부터 2011년 4월까지 금지를 했고 지금은 다시 금지가 풀렸습니다. 네, 지금은 다시 생산이 되고 있죠. 네. 근데 그게 이유가 압상트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원래 압상트는 여러 허브가 들어간 사실은 몸에 좋은 술이에요. 술이니까 좋다고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고 절대 그런 환각을 일으킨다든가 사람을 나쁘게 만든다든가 건강을 안 좋게 만드는 술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소화도 도와주는 술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게 비싸요. 원래는 비싸니까 또 비싸다 보니까 좋아하고 귀한 술이라고 생각하니까 찾으니까 자 상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것을 가지고 저렴하게 대량 생산을 해버려요. 어떤 식으로 대량 생산을 하냐. 허브가 원래 들어가야 될 것들을 넣지 않고 원래 정량으로 들어가야 될 재료 대신에 값싼 나쁜 재료를 써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안 좋은 나쁘게. 그런 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테니까 그들이 그것을 먹고 네. 건강이 나빠지고 뭐 심지어 고우는 그런 소문도 스스로를 삶을 마감을 했다라는 소문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사실 아니죠. 고우가 삶을 마감한. 사실 제가 작년에 암스테르담 간 이유도 고우가 마지막 오베르시로아즈에서 그림을 그렸던 그 전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갔었는데 지금 파리에서 혹시 전시해 보셨나요? 저 오기 이틀 전에 마지막 날 가서 보고 왔어요. 잘하셨네요. 첫날부터 네.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사람이 매우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어떻던가요? 저는 네. 너무 밝아서 이상했어요. 이게 정말 과연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이런 색깔을 쓸 수 있나. 근데 거기에 설명이 돼 있기로는 자살도 굉장히 어두운 방법으로 했더라고요. 네. 스스로 가슴에 총을 보통 이렇게 죽지 않나요? 빨리 죽으려고. 근데 가슴에 총을 쏴서 또 기어 내려와서 집에서 삶을 마감했다고 그래서 네. 저는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자살을 했다. 이게 이제 정론으로 되어 있긴 한데 사실 고흐를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많이 좋아하는데 그렇게 고흐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화풍이나 색깔 또 주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가 불행하게 살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이유도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고흐의 신화를 이루는 부분이라서 그를 건드리지 않는데 사실은 고흐가 고아들을 보살피고 있었고 그 고아들이 오발로 권총을 쏘게 됐다.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하는 설이 있어요. 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오베르시 루아즈 그 컬렉션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 하루에 서너 장을 동시에 계속해서 한 200장을 그렸죠. 2달 동안에. 200장 아니라 100장. 100점 정도. 네. 그렇게 그리는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열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열정뿐만 아니라 그림의 분위기라든가 너무 어떤 행복해요. 에너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밝은데 또 이렇게 또 제가 호기심을 해결을 하고 넘어가네요. 그리고 고흐뿐만 아니라 사실은 토탈 이클립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랭보와 베를렌의 열정적인 어떤 사랑과 우정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랭보 역할을 했던 배우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그 두 시인이 압생트를 마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또 폴 베를렌이 카페에서 압생트를 마시는 그런 사진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고 툴루즈 로트렉이 그린 반 고흐의 초상화가 있는데 거기서도 반 고흐가 압생트를 앞에 두고 마시고 있고 피카소도 압생트를 마시는 사람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재밌는 것은 피카소가 조각도 했는데 압생트 잔을 보시면 잔 위에 스푼이 놓여 있고 스푼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 위에 설탕이 있어요. 재밌네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물을 위해서 똑똑똑 떨어뜨려서 설탕을 녹여서 먹더라고요.
압생트는 왜 이렇게 마시죠? 압생트의 쓴맛을 그 당도로 음. 조금 중화시키는 부드럽게 역할을 하기 해주지 위해서 않았을까. 역할, 약간 단맛을 네. 주기 위해서. 근데 진짜 압상트는 그럴 음. 필요가 없거든요. 어. 여러 가지 허브에서 그 자체로도 약간의 당도가 있긴 한데 저건 아마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좀 근데 몸에 이제 안 좋은 아마 19세기의 예술가들이 마셨던 것은 바로 저 싼 거겠죠. 압생트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압생트가 초록 요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약간 우윳빛이 나는 이유가 물을 떨어뜨려서 설탕이 내려와서 이제 희석된 거기 때문에 아, 그게 아까 제가 네. 파스티스 말씀드렸던 것과 네. 같은 이유예요. 네네네. 아니스가 들어간 음료는 네. 물이 들어가면 음, 불투명한 흰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스도 들어가고 네. 향숙이라는 것도 들어갔죠. 향수도 근데 네. 그거는 그 기본적으로 음.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모든 집에서 만든 술에는 들어가던 술이었어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압생트를 맛을 보면 더 좋을 텐데 그러게요. 압생트 마시다가는 이제 이 촬영을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또 제 전공은 네. 맥주가 아니고 와인입니다. 제가 네. 혼자서 마시는 술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혼술하기에 어떤 좋은 와인일까? 와인. 네. 혼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냥 저렴한 술을 계속 할까 혼자 마실 수도 있고 또는 좋은 와인을 오랫동안 시간이 변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즐기면서 마실 수도 있고 저는 한번 두 번째 옵션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좋습니다. 네. 그럼 와인을 만나볼까요?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제가 준비한 혼술하기 좋은 술 음. 오늘 당첨된 와인은 제가 역시 파리에서 들고 온 와인이고요. 네. 수입은 안 되는 와인입니다. 네. 생산량도 적고 어. 만드는 주인장 성격이 굉장히 급박스러워서 네. 수출에 들어가는 서류를 만들기 싫어서 주질 않아요. 그리고 이 와인을 받아내느라고 저는 매년 가서 노동을 해주는 와이너리. 어떤 노동을 하세요? 포도밭에서 포도를 땁니다. 포도 따고 노동주로 와인도 먹고 와인도 네. 얻어오고. 네. 자, 제가 이 와인은 직접 따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맥주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크라운 캡슐이죠. 와인에 꼭 콜크를 끼워야 된다. 편견입니다. 그 편견을 제가 오늘 깨드릴게요. 네. 그리고 특히 내추럴 와인 메이커들은 컨벤셔널 와인이라는 긴 세월, 그 사실 길지도 않아요.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로 내추럴 와인이 시작된 때까지를 보면 7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70년 동안에 3,000년의 와인 역사를 다 집어삼킨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 모든 룰을 만들고 이것이 맞다라고 했을 뿐 그 룰을 깨는 리벨리언들이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콜크에서 생산되는 그 문제점, 콜키, 부쇼네 이런 것들을 정말 혐오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크라운 캡슐을 씌웁니다. 이런 와인을 보셨을 때 저게 무슨 와인이냐 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 있어요. 네. 병도 숨을 못 쉬고 이것도 꽉 막는데 폴크 마개를 쓰는 이유는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므로 숨을 쉬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에서 이렇게 꽉 막혀 있는데 괜찮아요? 새로 개발된 캡슐이라서 음. 아주 극 미세량이 숨을 쉽니다. 다만 굉장히 느려요. 느리게. 깨끗하고 또 무엇보다도 콜키하다는 부쇼네가 전혀 없죠. 굉장히 안전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은 CO2, 발효해서 생산되는 이산화탄소를 다 날려보내고 병입을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조금 담가둬요. 네. 왜냐하면 CO2가 보존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연으로 와인을 보호해주죠. 맥주 따듯이 따시면 됩니다. 네. 라호버그 블랑이라고 프레데릭 군왕이 만든 내추럴 와인 애호가들은 이 와인을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헤매요. 그래서 옥션에서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는 와인을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안 나오는. 이 사람이 만든 와인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약간 오렌지하죠? 오렌지 그쵸? 내지는 왜냐면 껍질 지형이 좀 있어요. 네, 자몽 색깔 같은. 이제 소비뇽 네. 블랑을 기준으로 만든 약간의 스킨 컨택이 들어간 와인입니다. 스킨 컨택이라는 말은 무슨 스킨 컨택이란 말은 화이트 와인을 만들고 레드 와인을 만들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적포도는 그 적색이 와인에 가기 위해서 껍질째 발효를 하죠. 네. 화이트 와인은 껍질을 껍질을 바로 주스를 짜서 화이트 와인을 주스를 발효시킨 게 화이트 와인이에요. 어. 그러면 이 스킨 컨택이란 것은 화이트 와인에만 해당이 되는 말인데요. 청포도를 네. 껍질째 발효를 해요. 그래서 껍질째. 스킨 컨택이란 말이죠. 아. 다른 말로 오렌지 와인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네네네. 일단 코에서 어떤 과일 향이 나시나요?
느껴지세요? 약간 귤. 감귤류, 그렇죠. 맞아요? 네. 너무 맛있죠. 그 입에 닿았을 때 빵불무스, 자몽 그러니까. 같은 느낌으로 네. 확 사람 기분을 좋게 해주죠. 자몽 얘기하셨는데 약간 쓴맛도 나요. 그런데 그 뒤에 약간 단맛도 느껴지시죠? 단맛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감미로움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과숙된 포도도 넣었거든요. 우리 왜 영어로 그 그린덤이라는 표현 아세요? 식물을 보면 그 식물이랑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식물이 어디가 안 좋은지 보면 아는 사람, 그걸 그린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포도를 다른 와이너리랑 다르게 가꿔요. 그래서 가보면 모든 포도가 굉장히 건강해요. 제가 다루는 와이너리가 한 400개가 되는데 네. 그 중에 가서 노동을 해주는 와이너리는 두세 개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심지어 이 와인은 한국에 수출도 못해요. 그런데도 제가 가서 일을 해주고 저 먹을 와인을 받아와요. 근데 이 와인을 특별히 혼술하기에 좋다라고 추천하신 이유가 뭔가요? 앞으로 계속 변할 거거든요. 그리고 구하기 힘든 와인, 좋은 와인을 물론 좋은 친구가 왔을 때 따는 것도 좋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 해 두 해 갈수록 좋은 와인 혼자서 이렇게 혼자서. 오래 마시는 게 좋더라고요. 이 사람은 오베르뉴라는 지역에서 와인을 만들고 있거든요. 오베르뉴 들어보셨어요? 오베르뉴 가봤어요. 그쵸. 삐드돔 그렇죠. 있는 곳이잖아요. 화산 지역으로 유명한 네네. 곳이죠. 원래는 와인이 프랑스 전역에서 가장 많이 나오던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필록세라라고 프랑스 포도밭을 초토화시킨 미국발 그 곰팡이가, 뿌리 곰팡이가 예. 미국과 유럽 간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 뿌리 곰팡이가 들어와서 네. 아무런 면역력이 없는 프랑스의 포도나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1870년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세상에. 네. 예. 그러고 났을 때 보르도라든지 부르고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와인 지역은 다 다시 살아났거든요. 살아났고. 근데 오베르뉴는 사실 저렴한 와인을 많이 생산하던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치명타를 입은 거죠. 다시 생산을 못했어요. 네. 그러다 이제 내추럴 와인이 다시 붐을 일으키면서 젊은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이 싼 포도밭을 찾는 과정에서 찾으면서 오베르뉴 지역이 네. 다시 살아났군요. 정말 이쪽 지역은 화산토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와인이 나와요. 화산토가 굉장히 어울리거든요, 포도나무랑. 네. 워낙 이제 척박한 땅에서 포도는 네. 잘 자라기 때문에. 네.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맛이 점점 깊어지는 이런 와인들을 마시면서 넷플릭스를 방에서 보신다는 거죠. 지금 네. 벌써 또 달라졌거든요. 네, 네. 그 사이에도 네. 조금 더 풍부해졌어요. 입안에서 조금 더 불어린 이제 앙플리피에라고 예, 이렇게 넓어졌죠. 예, 퍼지는 듯한 그쵸. 예, 그런 이게 느낌이 이제 나중에 들어요.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진행되면서 맛이 풍부해지는 걸 경험하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대표님이 영화 보면서 그 시간이 갈수록 나타나는 변화를 느끼듯이 좀 이따가 다시 마셔보기로 네, 하고, 두 번째 그림이 있으시면 예, 이게 그 한참 사이에 나누고 다른 그림 하나 보도록 할까요? 네, 그리고 다시 오시죠. 네네네. 네. 두 번째 그림으로 준비한 게 마네가 그린 자두주라는 그림인데요.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자두주라고 하는데 꼭 생긴 거는 초코 아이스크림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만든 술일까요? 그쵸. 저 자두주라는 거는 번역이고 그 원래대로 하면 아마 자두가 들어간 하드리커라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림에서는 잔에 보면 하얀색 리커가 조금 액체가 있죠. 그게 증류주고 네. 증류주의 플럼, 즉 자두를 하나 얹은 건데 얹어서. 색깔을 보아하니 알코올에 오랫동안 넣어둬서 알코올화된 그런 자두를 넣어준 것 같아요. 역시 저 술도 네. 약한 술은 아닌 것 같아요. 독주죠. 그쵸? 이 시간에 네. 혼자서 먹는다 네. 커피 대신에 네. 그럼 절대 약한 술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마네가 그렸는데 프랑스는 1804년에 나폴레옹이 매춘을 합법화했어요. 매춘을 합법화한 이유는 워낙 이제 매춘부들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놔둘 게 아니라 국가에서 매춘부들을 다 등록하게 하고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게 하고 어떤 직업 수칙을 만들어서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가 관리하겠다. 그래서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입원시켜서 치료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예술가들, 작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민사회의 규범과 도덕에서 벗어나서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마이너적인 삶과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작가와 예술가들이 매춘부들과 아주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많은 오페라라든가 소설이라든가 그런 데도 많이 등장하고, 화가들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19세기에 카페에 이렇게 혼자 앉아 있다 그러면 보통 그런 여성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연염집 여성은 그렇게 혼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네. 한 손에 담배를 물고 게다가 네. 독주를 마시고 있다. 그쵸? 네. 차 한 잔이나 뭐 와인 한 잔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쵸? 네. 보통 여행집 여인들은 살롱드 때라고 해서 차 한 잔과 뭐 디저트 하나 한 조각을 하고 있겠죠. 그쵸? 그렇죠. 여성의 얼굴을 보면 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진 않는데 지쳐 보이죠. 좀 짠해요. 네. 네. 삶에 대해서 아직은 젊지만 삶에 대한 어떤 환상도 없이 보수에 젖은 그런 여성이, 근데 입고 있는 옷 색깔은 분홍색이어서 예쁘긴 한데, 근데 빛을 참 예쁘게 잡은 것 같아요. 네, 그 하얀 레이스랑, 레이스는 아닌 거죠? 스카프죠, 선생님? 약간 블라우스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마네가 저렇게 카페에서 일하는 여성, 서빙하는 여성, 이런 여성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 소년도 너무 멋있던데, 오르세에서 딱. 네, 피리 부는 소년. 네, 피리 부는 네, 네. 색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마네가 아주 뭐 뛰어난 화가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이기도 아, 정말요? 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마네 얘기도 끝났고, 이제 이 와인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 번 다시 보실까요? 네, 네. 아마 놀라실 거예요. 아, 놀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좀 입맛이 둔하기 때문에 표현에 자신이 없습니다. 어떠세요? 아, 훨씬 처음보다 더 맛이 더 강하게 막 입안에 퍼져나가는 느낌의. 그러니까 앙플리피에라고 네. 하는가? 그리고 과일량이 아까는 이렇게 응축된 과일량이었다면 지금은 막 드러나죠, 그쵸? 맞아요. 약간 열대 과일류도 있는데 어찌 보면 또 복숭아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레몬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 표면 밑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넷플릭스 보면서 2시간 후에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엄청나게 좋습니다. 영화가 진행되는 것과 와인 맛이 열리면서 것과. 풍성해지는 게 네. 어우러져서 이게 더 근데 행복해질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도 수입 안 되는 와인을 갖고 와서 재자랑하는 것 같고 약 올린다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름은 레페스, 뭐 생성두. 그런데 사실 이 와인은 이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와이너리는 덴마크의 젊은 커플이 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장맛은 손맛이라고 하듯이 와인도 만드는 사람의 손을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절대로 같은 맛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왜 그린덤이라고 했던 그 와이프도 없고 와인을 만든 남편도 없고 젊은 사람들이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방식으로 만들어 가겠죠. 대신에 거의 대부분 괜찮은 내추럴 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내추럴 와인 소비를 권장하는 것이지 네. 제 자랑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추럴 와인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명? 네, 네. 와인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만들어졌을 때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렸다 만들어야 되다가 그 맛이 쭉 올라가서 정점을 찍을 때가 있어요. 정점을 찍고 슬 내려와서 네. 사실 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가요. 네. 완전히 죽진 않고 네. 근데 그 기간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오래도 갈 수 있군요. 네, 저 최근에 250년 된 와인을 마셨는데 살아있었습니다. 세상에 너무 행복하셨겠네요. 그쵸, 250년 된 와인은 무조건 내추럴 와인이겠죠. 그쵸, 아무것도 그쵸, 없는 그쵸. 와인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살아있는 와인을 드시면서 그 와인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시면 예술 작품하고 같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시간 속에서 살아있는 게 예술 작품. 네, 네. 아, 이렇게 오늘 혼술을 주제로 네. 재밌는 얘기를 나눠봤는데, 또 한국에서 바쁜 일정 소화하시면서 또 시간 되시면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네. 아, 감사합니다. 아베 플레지어. 네. 네. 지금 내추럴 와인 얘기하면서 어떤 정점을 찍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향연 식구들도 매일매일이 정점을 찍는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